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죠. 10만 평방킬로미터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3등, 4등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국토가 비록 좁지만은 남북한 합쳐서 7천만을 먹여 살릴 만한 이 생산력이 있는 데입니다. 생산력. 과일이 많이 난다든지 곡식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생산력뿐만 아니라 요 장소를 잘 이용해가지고 무역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기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한반도라는 이 지형 지물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데가 우리가 동경과 서울을 꼽습니다. 땅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좋으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것은 더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이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문명 발전 과정에서 지금 동북아시아, 특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이번에 북경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세 나라를 합치면은 그 경제력이, 즉 GDP로 계산한 경제력이 유럽보다 큽니다. 미국하고 맞먹습니다. 아마 점점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경제력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점점 커져가지고 머지않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3시간 거리에 비행거리죠. 비행거리에 얼마가 사는지 아십니까? 7억이 삽니다. 7억.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요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해상 수송이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인 물건의 이동, 돈의 이동, 사람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명동입니다. 세계의 명동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이 땅에 맞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우선 공업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수원 공장의 면적이 한 100만 평 될 텐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상품을 팔면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보다도 몇 배나 되는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국토 이용 방법이다 해서 박 대통령 시절부터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수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방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유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민간 중심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각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 한국이 처한 이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말하자면 순리대로 역사가 요구하는 순리대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 좋은 땅에서 문을 꼭꼭 닫고 폐쇄 정책을 쓰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대세를 따르는 나라와 그 대세를 거스르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남북한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면서 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명동에 있으면서 집은 명동에 있는데 명동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농사 지어도 좀 제대로 지어야지 철조망을 꽁꽁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구라고 하면은 박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 30년 동안 권력을 만들어내고 또 권력을 뒷받침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라가 경주가 수도였지만은 한때 경주는 통일한 다음에 이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문화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와 대한민국 여기서 대구가 아주 중요한 주체 세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영웅적이고 또 가장 요새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2대 사건이죠. 제일 중요한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6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었느냐. 북한식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간판으로 내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왕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독재국가도 아니고 귀족국가도 아닌 국민들이 유권자가 되어서 국민들이 투표로서 대통령을 선택을 하고 정권을 선택을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그 국가를 지켜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 국가를 발전시켜서 부국 강병하는 나라. 나라가 부자가 되면은 강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국 강병하는 나라.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이 나라를 만든 것의 출발점이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위대한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또 세계 대세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는데 몇 사람 때문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때.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특히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 기적이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루는데 희생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 정권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을 합니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 정권의 수립이었다고 이렇게 악담을 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한 국가였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실패했으면은 좋은 사람은 다 감옥에 가야지. 왜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냅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을 쓴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근대화 세력이고, 거기에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고 했던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만든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의가 실패한 나라였다, 정의가 실패한 역사였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모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가르친 스승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런 악담을 하니까 결국 그분의 말로가 그렇게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